아, 아, 아. 얘들아 이제 나를 집중해줘. 볼게.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한 해법은요. 숨마쿨라에도 나왔듯이 195페이지 보게 되면 맨 밑에 줄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읽어야 돼. 맨 밑에 줄에 보게 되면 5차 이상의 방정식에 일반적인 해법이 존재하지 않음은 수학자 아베레이에 증명되었다. 그래서 아직 인류는 우리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고, 물론 근해 공식이라고 불리는 것 또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알면 어차피 더 복잡한 것이고요. 예. 이거는 수리 논술의 주제 또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이라고 불리는 건 2차 방정식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완전 제곱식에서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아이디어만 학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립제법이라고 불리는 것도 여전하게 개수비교로부터 오는 성질인 거 맞죠? 조립제법에 대해서 원리를 선생님이 다 증명을 해주었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꼭 나누는 식이 1차 식일 때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나누는 식이 2차 이상의 식일 때도 쓸 수 있지만, 여전하게도 우리한테 그것들은 좀 편하긴 한데 어차피 고학년이 되면 그 방법을 쓰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않은 거야. 괜찮아? 알려드린다고 해봐야 내 잘난 척이고, 그렇죠? 그거 해봤자 뭐 좀만 빠를 텐데 어차피 고학년 가면 쓰지 않아. 그래서 이 고차 방정식을 보는데 우리는 보기차식이라고 불리는 거와 상반방정식을 볼 텐데, 보기차식은 어떤 거죠? x 4제곱 뭐 x 6제곱 괜찮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거 여러분들 x제곱은 t로 치환하는 거 맞죠? 그때 주의사항은 앞서 문제 풀이할 때 드렸던 것 같고, 상반방정식이라고 불리는 내용만 잠시 보려고 해요. 197페이지 보게 되면 맨 밑에 줄에 보게 되면 상방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관해서 선생님이 약간 디테일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걸 미지수로 잡고 가기에는 좀 힘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상반이라고 불리는 것은 거울 상자를 써서 반사되어서 비치는 모습이 똑같다라고 해서 상방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상방방정식에 대한 꼴은 크게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항의 개수가 홀수 개일 때와 항의 개수가 짝수 개일 때로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할 수 있는데, 일단 홀수 개일 때부터 잠시 봅니다. 보자. 항이 홀수 개 이렇게 갖다 쓸게.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다시 BX 더하기 A는 는 0꼴. 얘가 상방방정식이기 위해서는 여기 봐봐 얘들아, 항의 개수가 지금 몇 개야? 상수항 포함해서 전체 5개가 있는 거 맞지? 괜찮아? 5개라고 한다면 얘가 바로 거울이 돼. 거울이 돼서 얘를 기준으로 좌변 우변에 대한 각각의 개수들이 같다라는 거야. 비치는 모습이 같다라는 거야. 여기 AA, 여기 BB. 괜찮아? C라고 불리는 문자는 자기 혼자 외톨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 홀수계라고 불리는 것은 여기 X의 6승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6차식이라고 했을 때 상수항 포함하게 되면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인 거지? 7개가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은 3차식일 거야. 이게 마찬가지로 9차, 11차 이런 식으로 세팅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9차가 아니라 최고차항의 개수가 6차, 괜찮아? 8차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상수항 포함해서 홀수계가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각각의 개수가 좌우 대칭을 이룬다. 얘를 우리는 상방반정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홀수계일 때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내가 A는 0이 아니라고 이렇게 세팅한 방정식에서 내가 이 방정식의 이름을 fx라고 줄게요. 방정식의 이름, 너의 이름을 내가 fx라고 할게. 그러면 f 알파라고 불리는 게 는 0이었다라고 합시다. 0이면 나는 어떤 결론을 얻고 싶어.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구조를 우리가 뒤에서 배우면 명제라는 파트를 배울 텐데 지금 내가 명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F알파가 0이면 얘를 가정으로 하여서 어떠한 내가 결론을 얻고 싶은 거야. 근데 해석할게. F알파가 0이라는 말은 fx라는 이 식은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는 말이고, 다시 얘를 해석하게 되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지? 물론 알파라고 불리는 존재는 무조건 실수 체제는 아니야. 괜찮아? 이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건 몇 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 몇 개가 존재할 거야? 4개가 존재할 것이고, 괜찮아? 그 4개의 근은 실근일지 허근일지는 몰라. 그냥 근이야. 또는 어떻게 말해도 돼? 기하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y는 fx라고 불리는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생길 텐데 그 교점 중 하나는 알파 콤마 0이다라는 좌표겠지. 즉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x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알파 콤마 0이라는 점이 있을 텐데 이 점을 y는 fx라는 그 그래프가 지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방정식의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와볼게요. f알파가 0이면 근이라는 거야. 또는 어떤 함수가 지난다라는 거거든. 이 점을 지난다야. 지난다라는 표현을 다시 말하면 이 지나는 점을 우리는 y는 fx 위의 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지난다, 위의 점. 이 표현이 나오면 학생은 어떤 행동 영역을 해야 됩니까? 대입에 대한 행동 영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식을 하나 만드셔야 돼. 볼게. f알파가 0이라는 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근이라고 한다면 대입하면 참이 된다라는 거 맞지? 그래서 난 대입의 행동을 할 거야. 그럼 대입을 여기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 a알파의 4제곱 더하기 b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c알파의 제곱 더하기 다시 b알파 더하기 a는 는빵. 얘는 참인 거 맞지? 왜? 근이니까. 괜찮아? fx는 능력이라는 방정식의 근이니까.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말해 볼게. 보자. 내가 알파의 4제곱이라고 얘를 밖으로 묻게 되면 a 더하기,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알파분의 b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c 더하기 알파의 세제곱분의 b 더하기 알파의 4제곱분의 1은 는빵. 여기 a 는빵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조심해. 어떤 걸 조심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수학에서 함부로 말이야 분모에 알파가 올 수 있는 거지? 나는 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야 돼. 알파는 빵이 아니다라는 걸. 괜찮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식을 변형할 수 있어. 그러면 알파가 빵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봐봐. 알파의 4제곱으로 지금 묻게 되면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다 똑같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뭔 소린지 이해해? 그쵸? 잘 봐. 다시 f알파가 0이면 이렇게 말했어. 괜찮아? f알파가 0이라는 거야. 그치?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 이런 작업을 한 거야. 얘들아 봐봐. 여기 말하면 f빵의 값은 뭐가 돼? f빵의 값은 a가 되는 거 맞지? 얘의 값은 뭐가 아닌 거지 지금? 빵이 아닌 거 맞지? 왜? 여기서 a가 지금 빵이 아니라고 내가 가정한 거잖아. 최고창의 개수가 뭐가 아니다? 빵이 아니다라고 가정한 거 맞지? 근데 봐봐. 지금 f알파라는 값이 빵이지 알파의 값이 빵이 아니다. f알파의 값이 빵이라고 해서 알파의 값이 항상 빵이라는 조건은 있어 없어? 없지.
여기까지 괜찮아? 지금? 이해해? 내 말 잘 들어야 돼. f 알파가 빵이라는 건 괜찮아? fx는 그 식은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고 fx는 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야. 괜찮아? 그래프로 보게 되면 x축과의 교점이 바로 알파 콤마 0이라는 거고 그 알파 콤마 0이라는 점을 지난다라는 거야. 예. 근데 내가 지금 이 하는 행동 영역은 알파 4제곱을 밖으로 빼서 말이야.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 근데 이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니까. 분모의 수학에서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괜찮아? 그럼 난 이렇게만 하고 싶다는 거야. 저걸 조사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최고차의 개수를 내가 A로 세팅했다는 건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을 깔고 들어가는 거고 그랬을 때 F0의 값이 뭐가 나오는 거지? 지금 A가 나오는 거 맞지? 근데 A는 0이 아니라고 가정했으니 F0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거야. F0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것은 F0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것은 fx라는 방정식은 0을 근으로 가져 안 가죠? 안 갖는 거 맞지? 괜찮아? f빵이 빵이 아니래. 그 말은 fx라는 방정식의 근은 0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알파는 뭐라 그랬어? fx의 방정식의 근이라며. 괜찮아? fx라는 저 방정식은 4차 방정식인데 근은 몇 개 있을 거야? 4개 있는 거 맞지? 내가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몰라. 괜찮아? 근 4개를 가져야 되는 거 맞지? 근데 그 근 4개 중에는 절대로 0이라는 근은 없다라는 거지. 왜? f0의 값은 a인데 a는 0이 아니라고 가정을 시작하고 갔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예. 알파는 그 4개의 근 중 하나야. 그치? 근데 0일 리가 없겠죠. 무슨 사고방식이냐면 얘들아 이거의 확장판 아니냐? 내가 여러분한테 강조했었잖아. 이게 고학년으로 가면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니까. x제곱 x 플러스 1 괜찮아? 이거는 는 0. 얘를 보고 말이야. 여러분들 보고 x제곱 더하기 뭐 x제곱분의 1을 이런 걸 구하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그냥 뭐해? 아씨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x로 보통 나눠. x로 나누게 되면 얘는 1이고 얘는 x분의 2는 0이니까 아 x 플러스 x분의 2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근데 이 생각은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 그랬어. 왜? 이 식을 보고 왜 너는 양변 x를 나눠? x가 0이면 어쩔라 그래. 예? 그래서 그걸 판별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아 내가 너의 이름을 gx라고 줄게. 괜찮아? 그런데 지영이의 값은 1이야. 지영이의 값이 1이라는 건 지영이의 값은 절대 뭐가 아니라는 거야? 빵이 아니라는 거 맞지? 그럼 gx라는 방정식의 근은 절대 뭐가 아니라는 거야? 0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x를 나누는 행위가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 맞죠? 이런 것들 꼼꼼히 확인해야 해. 이런 습관이 고학년으로 갔을 땐 무지막지하게 중요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까지 모순 없는 거 맞지? 그럼 봐봐. 이 식의 구조는 이런 거 아니야? 어떤 구조야? 알파의 4제곱이라고 갖다 붙이고 a 더하기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b에 이 식을 좀 더 이쁘게 만들게. 알파분의 1 그리고 c에 알파의 제곱분의 1 더하기 b에 다시 알파의 1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갖다 쓸게. 여기를 제곱이라고 갖다 쓸게. 1승이라고 갖다 쓸게. 더하기 a에 알파분의 1의 몇 제곱? 4제곱의 값이 뭐라는 거야? 는 빵이라는 거야. 근데 알파의 값이 빵이 아니니까 절대로 알파의 4제곱도 뭐가 될 수 없어? 빵이 될 수 없어. 근데 얘랑 이 가로 전체랑 곱해서 뭐가 된대? 는 빵이 된대. 괜찮아? 그럼 얘의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지? 는 빵이어야 되는 거 맞지? 앞에 게 빵이 아니야. 괜찮아? 빵이 아닌 놈이랑 네모랑 곱해서 빵이 된대. 그럼 이 파란색 네모 박스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지? 빵이 돼야 된다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 식은 어디로부터 나온 식이야? 이 식은 어디로부터 나온 식이야? 이 식은 f 알파분의 1이라는 식 아니야? 내가 이 식의 이름을 알파분의 fx하고 준 거 아니야? x 대신 알파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a 알파분의 1의 4제곱 여기요. 거꾸로 읽으면 돼. 괜찮아? 여기요. b 알파분의 1의 4제곱 여기요. 여기요. 이 식이 알파분의 1. 여기요. 여기요. 괜찮아? 이 식의 이름이 뭐라고? f 알파분의 1이라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의 값이 뭐라는 거야? 는 빵이라는 거.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결론이야. f 알파가 0이면 f 알파분의 1도 0이다. 아 그러면 최종 결론. 증명은 해드렸고 최종 결론.
최종 결론. 저거는 증명 과정이었고 최종 결론. 상방 방정식에서 알파가 근이면 반드시 알파분의 1도 근이다. 나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장은 상방 방정식이긴 한데 항의 개수가 몇 개? 홀수. 괜찮아? 항의 개수가 홀수개인 상방 방정식에서는 알파라는 놈이 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파분의 1, 그 수에 대한 역수가 뭐가 된다? 근이 된다. 이게 내가 말하고 싶었던 최종 결론이야. 괜찮습니까? 뭔 소린지 이해해요? 그거에 대한 증명 과정이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 그러면서 활용을 합시다. 활용. 그럼 선생님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활용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활용 1.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은 많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잡아드릴게요. 활용 1. 난 이렇게 갑시다. 저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건 몇 차 방정식이에요? 4차 방정식이죠. 쟤를 예를 들고 갈게요. 4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근 몇 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4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랬을 때 알파 베타가 근이라고 칩시다. 저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 근이 알파 베타라면 이면, 하지만 알파와 베타가 다른 경우라면, 괜찮아? 알파와 베타가 다른 경우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가자. 얘네들의 관계가 역수 관계가 아니라면, 알파와 베타라는 근이 두 근이 역수 관계가 아니라면 반드시 누구도 알파분의 1가 누구? 베타분의 1이 근이겠죠. 두 개의 근만 찾게 되면 나머지 두 개의 근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 구조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두 번째 활용. fx는 는 0이라는 저 방정식의 근이, 한 개의 근이 x는 1이라면 1분의 1, 얘에 대한 역수가 반드시 근이니 1분의 1도 근이잖아. 그 말은 다시 해석하게 되면 저 fx라는 방정식은 뭐를 갖는다는 거지? 중근을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1의 역수는 자기 자신이니까. 그럼 선생님 1의 역수는 1인데 그런 자기 자신을 갖는 놈은 하나가 더 있어요. 누구요? 역수가 자기 자신 누구요? 마이너스 1이요. 네,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겠죠. x 마이너스 1이 똑같이 근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슨 근을 갖는 형태다? 중근을 갖는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할 수 있겠니? 그럼 홀수계일 때를 봤다? 이제 뭐일 때가 궁금해? 짝수계일 때가 궁금하겠죠. 네, 짝수계에 관해서 고찰해 봅니다. 저기 강의를 맨날 돌려볼 수 없으니까 아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맨날 돌려보면 얼마나 귀찮겠어. 그래서 사진기 있으면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 카메라 있으면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다시 가서 집에 가서 노트를 이쁘게 필기해줘도 좋잖아. 그치? 사진 찍는 반장을 누굴 정할까? 정균이가 그때 찍지 않았니 열심히? 이게 이해했어 지금 이 사고방식? 중요한 사고방식이야 얘들아.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 그걸 어떻게 체크할 거야? 여기다 0을 집어넣어봐. f형의 값이 0이 아니야. 그럼 fx라는 방정식은 절대로 0을 뭐로 갖지 않아? 근으로 갖지 않아. 괜찮아? 알파는 근이라 그랬어? 그럼 알파가 0일 리는 없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요런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항이 짝수개일 때도 우리 한번 같이 관찰해 보려고 해요. 항의 개수가 짝수. 이렇게 갑시다. gx라는 이 방정식이 그냥 이렇게 갖다 쓸게. ax의 5제곱 더하기 bx의 4제곱 더하기 cx의 3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다시 bx 더하기 a는 0. 최고차의 개수가 홀수 차수라고 한다면 상수항 포함하게 되면 전체는 뭐가 될 거고 짝수개의 항이 있을 거고 괜찮아? 얘의 반띵은 어떤 특정 항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특정 항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지? 거울이 돼. 괜찮아? 여전히 나는 얘를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을 깔고 들어가 있게. 그러면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우리 둘이 같아. 우리 둘이 같아. 괜찮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상방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나는 이 식의 이름이 없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상방방정식에 대한 이름을 이번엔 gx라는 이름을 줄게요. 어디로 가고 있어? gx로 줄게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돼. 아까 전처럼 항이 홀수개라고 한다면 특정 항이 거울의 역할을 하겠지만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라서 짝수개라서 거울이라고 불리는 건 여기 생성되게 되어 있어. 괜찮아? 그런데 참 재미난 일이 생겨. 어떤 재미난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였을 때 봐봐. 얘가 B만 주목해봐. 얘는 4차지. 근데 얘는 몇 차야? 1차야. 얘는 몇 차야? 3차지. 얘는 몇 차지? 2차인 거 맞지? 얘들아 여기 A 뒤에는 사실은 X의 영승이라고 불리는 얘가 숨겨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5차야. 근데 얘는 몇 차야? 빵차야. 다시 홀수차니? 짝수차야. 짝수차니? 홀수차야. 홀수차니? 짝수차야. 근데 거울에 비춰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여기서 관찰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구조 아니겠니? 어떤 구조야? g-1의 값이 0이 된다라는 괜찮아? 이 사실은 괜찮아? 100%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gx라는 이 다항식은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줄 수밖에 없어? x 플러스 1을 반드시 뭐로 갖는다는 거야? 인수로 갖는다 라는 거겠죠. 아까랑 동의어들은 다 말하지 않을게요. gx라는 저 방정식에 대하여 반드시 어떤 근을 갖는다는 거야? 실근. 누구?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실근으로 갖는다. 이해해? 또는 저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이해해?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은 반드시 저 gx라는 그래프 위의 점이다. 이해해? 다 동의어들은 무수히 많은 거 맞지? 그 동의어들은 다 생략할게. 무슨 소린지 이해해? 그런데 말이야 더 재미난 일이 생겨. 얘로부터 발생되는 재미난 일은 이런 거야. 봐봐. 내가 조립제법을 지금 다시 증명해 드린다는 건 아니고 조립제법에 대한 구조를 잠시 갖다 쓰게 되면 저 구조를 한번 갖다 쓸게. A라고 되고 B라고 되어 있고 C라고 되어 있고 다시 C 갖다 쓰고 B 갖다 쓰고 A 갖다 쓰면 되는 거 맞지? 이 방정식은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죠. 그러면 내가 조립제법을 한번 실시하게 되면 마이너스 2라고 갖다 붙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A라고 갖다 붙이고 마이너스 A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니?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 맞지? 다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될 거고 저기다 갖다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돼. 어머나? 얘 갖다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이쪽으로 와. 여기다 갖다 붙이면 A 마이너스 B가 되시며 다시 여기는 A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돼서 는빵이 되는 구조야.
괜찮아? 나는 얘 전체 이름을 그냥 QX라고 할게. 그러면 반드시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GX라고 불리는 저 항의 개수가 기태야 어디로 가고 있어? 항의 개수가 모인 짝수개인 상방방정식에서는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고 x 플러스 1을 반드시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고, 그때 뭐가 생기는데 QX라는 몫이 생기는데, 이 QX라고 불리는 녀석도 말이야 보게 되면 우리 둘이 같아. 우리 둘이 같아. 괜찮아? 다시 얘가 거울이 돼. 그래서 얘들아, 얘가 짝수차였어. 그걸 1차로 나눠봐. 그럼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겠어? 홀수개인 거 맞죠? 예. 다시 얘가 뭐가 된다는? 상반 방정식이 되고, 이 상방방정식은 개수가 항의 개수가 몇 개인? 홀수개인 상방방정식이 되더라. 괜찮아? 이게 결론이야. 무슨 소린지 이해하니?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상방방정식에 대한 개념 설명,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이젠 두 번째 주제로 갈게요. 오늘은 개념의 날, 그리고 다시 토요일 날 열심히 선생님과 문제 풉시다. 오케이? 이번 주 내도는 토요일 날 나를 만나기 전까지 선생님이 많은 문항에 대한 문제 풀이를 올려놓을게요. 미리 준비해 놓고 있을게. 괜찮아? 오케이. 오늘은 개념. 지어도 돼? 줄게. 그리고 남학생들 조심해. 남학생들은 조심해. 이젠 즐거운 수련회, 소풍 이런 것들이 얼마 남지 않았지? 근데 그거 갔다 오고 나면 시험이야. 괜찮아? 그거 갔다 오고 나면 시험이야. 그거 갔다 오고 나서 열공해야지라는 건, 그걸 우리는 벼락치기라고 불러. 괜찮아? 그걸 우리는 벼락치기라고 불러. 그러면 수련회 가기 전에, 수련회 그런 거 가기 전에 미리 암기할 거 말이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놔. 그렇잖아. 버스 안에서 수학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 어? 뭐라고? 어딜 목만 주게? 아, 그렇게 두껍게 갖고 가면 안 되잖아. 그 볼 시간에 알아서 만드는 거야, 얘들아. 볼 시간에 알아서 만드는 거야. 얘들아, 진짜야. 저기 선배들 이번에 졸업한 애들 그 수학여행 갔을 때 인강 보통 한 15강에서 20강 듣고 왔다니까. 버스 안에서. 괜찮아? 근데 진짜 수학여행이래. 얘들아, 근데 수학여행은 1학년 때 안 가지? 괜찮아? 1학년 때 안 가잖아. 수학여행은 보통 언제 가? 2학년 때 가지 않아? 괜찮아? 근데 걔네들은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왜? 쟨 전교 1등이니까, 전교 3등이니까, 못해도 전교 4등이니까, 맞아? 걔네들이 하고 있으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야. 괜찮아? 내 말 잘 들어. 걔네들이 하는 행동은 당연한 행동이 되는 거야. 오케이? 요즘은 아직 1학년이지만 근데 이거 하나만 명심해. 갔다 오고 나면 시험이라는 거. 괜찮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기 전에 모든 전과목 주요 과목에서 최소한 완벽하게 1회독은 끝내야 되는 거 아니니? 너 시험 볼 때 1회독하고 보니? 괜찮아? 시험했을 땐 다 안다라고 싶었을 때, 너무나도 이젠 지겨울 때 말이야. 얘 꼭 수학뿐만이 아니야. 내가 다 아는 것 같을 때, 완전히 뭔가의 머릿속에서 백지에 빽빽하게 쓸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괜찮아? 그래야지 1등 하는 거라고. 무슨 소린지 이해해? 전과목에 관해서 너는 한 번 보고 시험 들어가? 괜찮아? 내가 다 충만하게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봐야 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 전에는 여러분들이 전과목에 관해서 1회독 정도는 당연히 끝내야 되는 게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기본 자세 같아요. 봅시다. 두 번째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복습 하나만 하고 갈게요. 어떤 복습을 하고 가고 싶냐면, 이 말은 이제는 오늘로써 끝이고 싶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복소수라는 단어를 배울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연산에 관해서 나눗셈 연산이라고 불리는 건 당연히 어떤 걸 주의해 줘야 돼? 분모가 빵이 되면 안 되라는 건 이거는 무조건 고3 때까지의 주의사항이야. 얘는 생략하면서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Z1, Z2라는 복소수에 관해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어? 쪼개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어. 우리 여기서 말하는 등호라고 불리는 것은 무슨 등식이지? 항등식이야. 그러면 항등식에서 중요한 성질은 뭐예요? 수학에서 같다라는 결론을 얻었니? 그 결론의 활용은 우리 좌변에 있는 내용을 우변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하고 사항에 따라서는 우변에 있는 내용을 좌변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양쪽 쌍방향 통신이 잘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서 우리 저 내용을 배웠을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실수에 빠를 붙이게 되면 이때 결론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맞지? 얘를 이용해서 나는 뭐를 이용했었니? 다음과 같은 걸 이용했던 것 같아. 5에다 빠 붙이면 자기 자신인 거 맞지? 0에다 빠 붙여도 자기 자신인 거 맞지? 그러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예를 증명했던 것 같아. fx는 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면 그냥 Z라 하자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누가 fz가 는 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지? 왜? 허근도 근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허근도 근인 거 맞지?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물론 식을 길게 끌고 가도 되지만 말이야. 그냥 나는 식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fx라는 식을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일게.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꼭 3차 방정식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야. 괜찮아? 근데 식을 좀 길게 끌고 가는 게 무의미해서 그냥 3차로 고정시켜 놓을게. 그럼 봐봐. 난 여러분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fz가 빵이니까 당연히 근이니까 빵이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 z의 세제곱 더하기 bz의 제곱 더하기 대입의 영역을 해야 되는 거 맞죠? 행동 영역이요. 얘가 빵인 거 맞지? 근데 여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등호의 의미는 등식이잖아. 근데 이 등식이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항등식이라고 불리는 건 좌변 우변이 다 뭐하다는 거지? 같다라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양변에 빠를 붙이고 양변에 빠를 붙인다라고 해도 문제될 거 있어 없어? 없지. 괜찮아? 그럼 나는 얘를 다시 쪼갤 수 있는 거라며. 각각을 다 쪼개서 계산할 수 있는 거라며. 그렇게 쪼개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A바 Z바의 무슨 제곱? 세제곱 더하기 B바 Z바의 제곱 더하기 C바 Z 발음이 좀 이상하네? 0바다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A, B, C, D라고 불리는 건 실계수 방정식. 내가 여기서 A, B, C, D라는 걸 뭐라고? 실계수 방정식. 실수계수 방정식을 말해. 실수라고 한다면 실수에 빠 붙이면 뭐가 돼? 자기 자신이니까 얘 삭제. 괜찮아? 실수에 빠 붙이면 뭐? 자기 자신이니까 얘 삭제. 얘 삭제. 얘 삭제. 괜찮아? 0에다가 빠를 붙였어? 그래도 뭐야? 자기 자신 얘 삭제. 그럼 최종 결론? 얘로부터 하고 싶었던 최종 결론은 뭐야? F G바가 빵이다. 이게 최종 결론인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야? fx라는 어떤 한 방정식의 한 근이 3 플러스 2i면 반드시 걔에 대한 켤레복소수 누가? 3-2i가 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근이라고 불리는 건 절대로 한 개도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짝꿍이 있어야 되는 거 맞지? 5 플러스 2i가 근이면 5-2i가 반드시 근인 것처럼. 이해해요? 그거에 대한 증명을 얘를 이용해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요? 허근 한 개 있어?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괜찮아요? 허근은 항상 짝꿍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 맞지?
Z가 근이면 Z바가 근일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니? 오케이. 여기에 대한 확장판으로 두 번째 주제를 갈게. 두 번째 주제, 허근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내용은 그냥 가볍게 좀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게 되면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200페이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이거 참 재밌는 내용이야. 사실 이게 고차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복소수를 다 반원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주기성이야. 괜찮아? 복소수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내신 시험을 제외해놓고선 고3까지 갖고 갈 건 주기성이라는 이 내용이야. 괜찮아? 근데 그 주기성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는 고학년이 되게 되면 실근만을 다루고 허근은 다루지 않아. 그래서 좀 소외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말이야, 재밌는 게 대학을 가서 전자 쪽을 전공하거나 반도체를 전공하거나 아니면 의대로 진행하게 되면 의학에서도 말이야 정말 재밌는 숫자란 말이야. 여기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공부할 거야. 그거에 대한 약간의 초석일 뿐이고 우리는 한 허근 오메가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어볼게요. 보자. 두 번째 주제. 허근 오메가에 대해 공부합시다.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는 0이라는 이 방정식에 한 허근을 선생님이 오메가라 하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누구도 근인 거죠? 방금 전의 내용에 의하면 오메가라고 불리는 거에 켤레복소수인 반드시 누구도 근인 거지. 얘를 선언하는 순간 반드시 오메가 바도 근이다 라는 건 100%겠죠? 방금 증명한 거에 의하면. 맞아? 근데 우리가 좀 디테일을 살린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주장하려면, 이렇게 반드시 얘도 주장하려면 우리가 실계수 방정식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괜찮아? 실수계수. 근데 우리 수말을 보게 되면 저쪽 뒷단원에 가면 계수가 허수라는 것도 나오는 거 맞지? 예. 이 책이 좀 세련돼서 그런 거 뿐인데 하여튼 허근을 다루는 방정식의 내용은 내가 다시 해드린다고 하였고, 하여튼 고3 때까지 보게 되면 실계수만 다룰 거야. 근데 봐봐. 얘들아, 이제 내가 주목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이래. 어떤 포인트냐면 내가 이 식의 양변에 말이야, 양변에 어떤 조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어떤 조작이라고 불리는 건 이거야. 어떤 조작이라고 불리는 것은 양변에 같은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나눌 때는 항상 주의야.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것만 주의하신 다음에, 분모가 빵이 안 되게만 주의하신 다음에 그 어떤 사칙 연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거 맞지? 그렇잖아. 둥식 는 0이라는 이 식에 예? 내가 양변에 같은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문제될 거 있니 없니? 없지. 저는 플러스 1을 더하거나 플러스 x를 더하거나 플러스 3x를 더하거나 이해해? 식 자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저 식에다가 내가 x-1을 곱했다라고 쳐요. (0에다가는) 뭐를 곱해도 0이니까요. 이해해? 근데 꼭 x-1만 곱합니까? 아니에요. 사고방식을 좀 더 확장하게 되면 x제곱을 곱하셔도 되고 x의 5제곱을 곱하셔도 되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같은 걸 곱하셔도 돼요. 이해해?
하지만 변치 않는 사실이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1차식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 그때는 몇 차가 되는 거죠? 3차가 되는 거 맞죠? 내가 양변에 2차를 곱한다라고 한다면 몇 차가 돼요? 4차가 되는 거 맞죠? 내가 양변에 10차를 곱하게 되면 몇 차가 돼요? 12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예. 하여튼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은 어떤 사실이 변치 않아? 12차 방정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얘가 갖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갖는다라는 내용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얘가 가진 두 구는 반드시 가질 거 아니야. 내가 양변의 식을 어떻게 조작하든 간에 예. x제곱을 곱하면 4차 방정식이 돼버리거든. 하지만 얘가 갖고 있었던 두 개의 근은 반드시 나의 근이지 변형되는 식의 근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뭔 소린지 이해해? 요 사고방식을 잘 배워야 해. 내가 양변에다가 3차식을 곱했어. 네 마음대로 원하는 3차식을 아무거나 곱해. 그럼 몇 차 방정식이 돼버려? 5차 방정식이 되는 거 맞지? 하지만 그 5차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건 예? 반드시 얘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식에다 곱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간이야. 얘가 갖고 있었던 근은 반드시 그 5차식에도 근일 거 아니죠? 여기까지 이해해? 뭔 소린지 이해하니? 오케이, 그럼 봐봐. 나는 그냥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배워왔었던 뭐를 이용하기 위해서 곱셈 공식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x-1을 곱한 것뿐이야. 하지만 어떤 식을 곱한다고 하던 간에 얘가 갖고 있는 근은 두 개는 반드시 갖고 있는다. 이건 변치 않는 사실이야. 이해해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x-1을 곱한 거야. 여러분들이 아는 그 곱셈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x세제곱은 뭐가 되는 거지? 1이 되는 거 맞지? x세제곱 마이너스 1 그렇지. 는 0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x세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 맞죠? 그렇잖아. x세제곱 마이너스 1 는 0. 그럼 x세제곱은 1 이해해? 얘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지? 괜찮아? 그럼 나는 이 방정식의 근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 오메가와 오메가 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 근이 하나 새롭게 추가되는 거예요. 내가 곱한 식이 1차식이기 때문에 근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뿐이야. x는 2라는 근이 얘가 바로 어떤 근? 기존에 있었던 근. 얘는 뭐? 새롭게 추가되는 근. 여기까지 괜찮아? 뭔 소린지 이해해? 그럼 봐봐. 얘는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돌려보거나 근의 공식을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허근이 나오는 거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붙으니까 당연히 켤레근 관계겠지. 오케이? 예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얘들아, 이 방정식의 근도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근이야.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여기 지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근이라고 한다면 뭐 해도 참여해야 돼? 대입하면 참여해야 되는 거 맞지? 대입하면 참여해야 되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쵸? 저 3차 방정식의 근은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반드시 근이라며. 그럼 대입하면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 뭐가 보여? 너 이거 1이라는 숫자를 뭐라고 말해? 훈련시켰을 텐데. 곱셈 연산자에 대한 곱셈 연산에 대한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항등원이라고 불러. 곱셈 연산에 대한 항등원을 발견하면 넌 왜 좋아? 주기성을 발견이에요. 주기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잖아.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뭐가 나온대? 1이 나온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주기성의 발견이라고 불러. 이해해? 꼭 1일 필요는 있을까? 없어. 난 여기까지 강의했던 것 같아. 5라는 숫자가 나와도 기분이 좋은 거야. 왜? 5라고 불리는 숫자는 1 곱하기 5기 때문에. 괜찮아? 3이라는 숫자가 나와도 기분이 좋은 거야. 왜? 1 곱하기 3이기 때문에. 괜찮아? 여기까지 나는 강의를 진행했던 것 같아. 복습만 제대로 하란 말이야. 그럼 이쪽으로 와봐. 주기성의 발견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아니 오메가의 4제곱을 하게 되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곱하기 오메가이기 때문에 얘가 곱셈에 관한 항등원이야.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의 1승과 같은 거 맞지? 아니 오메가의 여러분들이 123은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의 말이야. 1이라고 불리는 건 어차피 항등원이잖아. 괜찮아? 그래서 여기는 몇 승이랑 같아? 40. 1승과 같은 거 맞죠? 예. 이거 1이야.
괜찮아? 맞아? 아, 얘는 이렇게 또 말해도 되잖아. 오메가의 세제곱에 40승 곱하기 오메가의 세제곱. 그래서 얘는 1. 나랑 같아. 이해? 결국 주기성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주기성의 발견이라고 불리는 건 오메가의 네모라고 불리는 이게 자연수의 세계관으로 온다면, 예, 이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갖는다는 거 아니야. 네가 오메가의 1승이거나 오메가의 2승이거나 오메가의 3승 중 한 가지 값이겠지. 이런 건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주기성이라고 불렀고, 거기에 여러분들한테 함수까지 내가 확장시켜 드려서 주기 함수라고 불리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 대한 기능까지 설명했던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뭔 소린지 이해해? 일단 나는 주기성을 발견해서 기분이 좋아.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요걸 다 지우긴 그렇고 이렇게 갖다 쓰자. x세제곱은 1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다. 이 사실은 이렇게 써놓고 가자.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그럼 여전히 얘들아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누구도 근이니까 오메가의 바도 근이니까 얘의 세제곱이 1이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를 떼어? 주기성을 띠는 건 같은 성질이야. 괜찮아? 이해해? 그런 다음에 일로 와볼게. 저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한다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라고 불리는 건 뭐의 관계를 만족해야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 거 맞지? 괜찮아요? 근과 계수. 근과 계수라고 불리는 건 실계수에서만 쓰는 거야? 아니야. 태생 자체가 계수 비교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실근이든 허근이든 간에 상관이 없어. 그럼 두 근의 합이라고 불리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뭐가 된다? 1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두 근의 곱이라고 불리는 건 뭐가 된다? 근과 계수의 관계이 되면 1이 된다 라고 우린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선생님이 근이라고 한다면 왜 대입하라고 한다면 대입이라는 걸 학생들이 좀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학년이 가게 되면 식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돼. 어떤 함수 fx가 어떤 점을 지난대 또는 위의 점이래 또는 근이래 라고 한다면 대입부터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식을 하나 만들어야 해. 그 식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파생되거든. 근데 그 대입을 안 해. 대입을 해야지 보여. 봐봐. 근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대입이라는 행동 영역을 해야 된다고. 이건 되게 중요한 행동 영역이야. 이렇게 식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를 만들어야 돼? 식을 만들어야 해. 괜찮아? 그런 다음에 얘들아 잠시 근과 계수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 얘들아 얘 기능이 뭐라고 가르쳤어? a 플러스 b는 3이라는 기능이 뭐야? a라는 문자를 b로 표현하거나 b라는 문자를 뭐로 표현할 수 있다? a라는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가 걔의 기능인 거 맞지? 그럼 여전히 얘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오메가라고 불리는 걸 사항에 따라서는 얘로 표현이 가능하며 또 얘라고 불리는 것도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 얘로서 표현이 가능하다. 모양 맞춰주자. 얘로서 표현이 가능하다. 오메가를 오메가바 또는 오메가바를 오메가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기능을 갖고 있겠지. 그럼 여전하게도 말이야. 얘의 기능은 뭡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얘의 기능은 마찬가지야. 얘네들로 변신시킬 수 있다라는 기능을 담당해. 난 이걸로부터 많은 식 조작도 여전히 가능할 거야. 얘의 기능은 뭐라고? 근과 계수로부터 파생된 얘에 대한 기능은 오메가는 오메가바, 오메가바를 오메가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기능을 담당해. 여기까지 괜찮아? 뭔 소린지 이해해? 그쵸? 그럼 봐봐. 요건 누구에 대한 행동 영역이야? 대입에 대한 행동 영역이었어. 뭐에 대한 행동 영역이었다고? 대입에 대한 행동 영역이었어. 괜찮니? 그러면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말이야. 사실 x-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인데 여기서 실근 하나가 나와. 실근 한 개의 정체가 x는 1이야. 여기서 바로 허근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와. 이 허근의 정체가 오메가와 오메가 바인데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오메가 바라고 불리는 녀석은 대입의 행동 영역으로 보게 되면 다시 뭐에 대한 행동 영역으로 보게 되면 대입에 대한 행동 영역으로 보게 되면 오메가 바라고 불리는 것은 얘들아 봐봐. 얘야 얘. 얘는 근데 누구래? 변신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라고? 오메가 바라고 불리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는 뭔데? 여기 집중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는 뭔데? 오메가의 뭐야? 제곱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다시 변신 기능을 담당하는 거 맞죠? 변신 기능을 담당하는 거 맞죠? 오메가 바라고 불리는 건 뭐라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라고요. 그리고 오메가는 근이기 때문에 대입해야 되는 거 맞죠? 대입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는 뭐라고? 오메가의 제곱이더라. 이해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모양은 아니겠지만 일단 근이라고 한다면 뭐부터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대입을 해주는 습관, 식을 만들어주는 습관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여전하게도 말이야, 이들의 기능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변신할 수 있더라. 이해해? 이로부터 문제풀이에 쓸 수 있는 것들은 무지막지하게 많아져. 괜찮아? 무지막지하게 많아져. 선생님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아니 야, 변신이라고 불리는 게 한두 개겠냐? 너한테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묻게 되면 말이야, 얘만 갖고 물어도 되는 거잖아. 어떻게? 잘 봐. 여기에만 주목해봐.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해. 저걸로 변신시킬 수 있는 건 무지막지할 텐데, 오메가라고 불리는 건 네가 말하면 다시 오메가 빠분의 1이라며. 괜찮아? 오메가 빠분의 1이라고 불리는 건 도대체 뭔데? 라고 물으신다면 다시 여기에 주목해봐. 그럼 나는 얘를 다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고 나면 말이야, 얘는 다시 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불리는 건 다시 뭐야? 오메가의 제곱분의 뭐다? 1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니 지금? 내 말 뭔 말인지 지금 이해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모델링 되는 방법이 한두 가지겠냐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은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다고요. 내 말 이해해요? 여기까지 분할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어. 괜찮아? 근데 그 좋은 습관을 잡아주시면서 모든 것들을 기록하려는 습관 좀 잡아달라는 거야. 괜찮아? 실제 고학년으로 가게 되면 1% 미만대의 문제들은 당연히 줄수가 학생들이 풀었을 때, 강사가 아닌 이상 20줄이 넘어 정상적인 풀이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어봐. 메가스터디의 뭐 현우진 선생님의 인강을 듣든 신승범 선생님의 인강을 듣든 이 투스에 최소 그 킬러 문제를 40분 동안 풀어. 또는 오답률이 높은 문항은 1시간 동안 푼다고. 학생이 전문 강사가 해설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건 학생은 그 앞에 문제에 놓였을 때 훨씬 더 당황할 확률이 훨씬 높아. 여러분처럼 단순히 이렇게 이런 거 푸는 그런 세상이 아니야. 오케이? 근데 단위로 보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 근데 습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가는 힘이 좀 부족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길 부탁드려요. 괜찮아? 나 아이디어란 거고 문제 중심으로 녹이는 거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게 두 번째 주제였어.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순마가 정말 아름다운 책인데 199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잠시만 볼게. 199페이지에 개수 반복 방정식이라는 거 보여? 연두색 네모 박스? 이게 말이 멋지다고 해서, 또는 말이 좀 처음 본다고 해서 쫄지 마. 얘들아, xn-1은 인수가 갖는다, xn 플러스 1승은 인수가 갖는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니냐?
이그젠플 50번만 봐요. 난 이거는 여러분한테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갈게요. 아니 너한테 말이야. 이게 말이 유창해 보이지만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야. 여기가 뭐 마이너스 구조가 된다거나 이 책은 꼭 정독을 할 필요가 있어. 여기 보게 되면 162 순서상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게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야. 여기 x의 몇 제곱으로 묶어봐. 세제곱으로 묶어봐. 그럼 x제곱 더하기 뭐 6x 더하기 2가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렇게 되면 여기는 다시 뭐가 돼?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가 되는 거 맞지? 그럼 여러분들 공통인수를 여기 발견하는 거 맞지? 그럼 뭐라고 말할 거야? x의 세제곱 플러스 1 괜찮아?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는 0이다. 이런 꼴에서는 반드시 얘를 뭐 할 수밖에 없고 인수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반복되는 항이 몇 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3개라고 한다면 그게 여기 3으로 온다. 그런 말을 좀 멋지게 푸는 것뿐이야. 괜찮아요? 그래서 순마에 나오는 말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꼭 다 정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강조드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정독하여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넘어가서 세 번째 주제 3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했었고 그리고 나서 5차 방정식 또한 마찬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테니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은 꼭 반드시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거는 먼저 읽어온 다음에 하자. 214페이지 보면 213페이지에 연두색 네모 박스 있는 거 맞죠? 거기 별표 하나 214페이지 214페이지 다항 방정식의 변형삼에서 조금 더 주목해보자. 이를테면 모든 근이 0이 아닌 두 방정식 거기서부터 치라는 거 네모 박스 치고 별표 5개 줘. 어플리케이션 60번 밑에 다항 방정식의 변형 3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 라고 불리는 그 빨간색 바로 위에 페이지까지 여기에 별표를 5개만 줘. 내가 방금 했었던 내용이야. 알파를 가지면 명백히 알파분의 1도 상방방정식의 그림을 알 수 있다라는 건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증명해준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아까 해놨었던 그 아이디어를 잘 정리해 놓길 바래. 괜찮니? 그러면서 217페이지 세 번째 주제 들어갑니다. 시온아 왜 그래? 얘들아 공부 꼭 열심히. 좀만 이따 쉬는 시간 줄게. 지금 몇 시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뭔 얘기를 했다고? 얘들아 근데 공부를 진짜 좀 열심히 해 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좀 꽤 있어. 꽤 있어.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뭐 12시간 수업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맨날 고3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야. 모든 기출문항이 거의 머릿속에 다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그냥 왔겠니? 나도 코치를 치던 시절이 있었어. 괜찮아? 선생님도 코치를 치는 시절이 있었다고. 나도 대학생 때 말이야. 가르칠 때 처음에 뭐로 시작했는지 알아? 나도 그 당시 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그 당시 때 나도 센이랑 개념원리 등등등 시중에서 나오는 문제집으로 가해를 띄던 시절이 있었지. 당연하지. 저 시절부터 누가 그래 얘? 고적해야 나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대학생 때. 그러다가 선생님이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강남구청이라고 불리는 그 인터넷 수능 방송이 선생님 그 대학생 때 그때부터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었어. 근데 이제 그걸 했는데 학생들이 그거를 이제 듣는데 처음엔 나도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 문화적 충격이었던 거야. 내가 내 제자들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내가 졸라 미안했었어요. 이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씨 이거 있었다니 나는 뭐 도대체 무엇한 건가. 그래서 빡쳐갖고 진짜 빡쳐갖고 1년간 정말 휴학을 했었어.
나 그 당시 때 가해도 되게 많았거든. 난 선생님이 가해를 그냥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대학생 때도 한 20명 막 이렇게 뛰었거든. 바빴어. 그걸로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빡쳐갖고 대한민국에 되게 문화적 충격이었어. 이렇게 잘 가르친다는 게. 그래갖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거의 다 샀었어. 시중 문제집을. 이거 내가 다 풀자라고 해놓고 내가 그 강의를 봤었거든. 나 그때부터 해갖고 거의 한 5, 6년간 선생님이 안 본 인강이 없어. 안 본 인강이 없다고. 내가 대한민국에 나오는 신승범 선생님 책 저기 보면 다 있겠는 거 알지? 현지 선생님 마찬가지로 다 있어. 여기 공부방일 때는 수두도 빽빽했어. 정승래 선생님 뭐 여러분들이 보는 그 모든 스타 강사들에 대한 그 인강을 내가 거의 3년간을 계속 봤었어. 계속 봤었다고. 그러면서 첫 시작이 나는 학원 강사가 아니라 학교로 그렇게 발령받았지.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첫 발령이 이제 나는 학교에 가서 수능 초청 강사로 일하게 됐거든. 그 당시 때 이제 세강고 거기가 이제 그래도 서울대가 일반고 치고는 꽤 많이 나와. 매년 10명이 넘게 나오니까. 근데 거기 학생들 이제 4, 50명 가르치니까 얘네들도 다 신승범 쌤, 뭐 차기정 쌤, 뭐 삽자도 쌤. 그 당시 때는 삽자도 선생님이 되게 유명했었어. 그것들 다 듣는 거야. 그런 학생들 가르치면 나도 다 들어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당연히 성장해온 선생님이 케이스야. 나도 꿈이 어차피 그거였기 때문에 그것들 다 들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 꽤나 여러분들이 많은 걸 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고3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를 잘 따라오게 되면 우리의 퀄리대로라면 고3이 되었을 때는 대한민국에 나오는 스타 강사들 11명의 보통 모의고사를 다 싹 다 풀어. 현진, 신승범 쌤, 뭐 삽찬 쌤, 뭐 차영진 쌤, 뭐 등등등 다. 이렇게 보여준 적 있지 않니? 상담 몇 번 했었던 학생들 내가 그것도 보여준 학생도 있고 안 보여준 학생도 있겠지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해갖고 모든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인맥이 좀 적은 편이 아니야. 선생님 와이프도 메가스터디에서 일하지만 괜찮아? 선생님 요번에 그 서울대가 안타깝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 재훈이라든지 그 온고 태순이라든지 걔네들은 서울대 면접 붙었을 때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강남 하이퍼 학원이라고 불리는 어디야 하이퍼매스 뭔지 알죠? 하이퍼매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좀 좋은데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 그리고 얘들아 현역생들은 못 들어가지. 괜찮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과학고 학생들. 그것도 서울대 연고대만 붙고 서울대 떨어진 애들은 탈락이야. 그 수업도 못 듣게 해. 나 근데 그 부원장을 내가 직접 잘 알아. 그래서 거기도 집어넣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하고자만 한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길 바래. 오케이?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꽤나 많을 거예요. 볼게. 쉬는 시간 잠시 갖다 놔야 되나? 3분만 갖자. 빨랑 갔다 와. 3분만 빨랑 갔다 오고 물 먹고 시작하자. 저기 순마 읽고 순마 정독하는 게 먼저 여러분들은 먼저 책을 우선의 숙제고 시험 범위부터 차근차근 읽으면서 시간이 나면 거기 고난도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지 말고 한번 풀면서 4% 이내 그 7%까지 문제들은 꼭 답지를 정독해줘. 열심히 풀어봐. 그리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나한테 카톡 남겨줘. 기태야 왜 이렇게 졸아? 내 수업 재미없냐? 재미없? 그래서 축구했어? 아 축구 동아리 들어갔어? 훌륭하네.
축구 원래 좋아해? 그렇구나. 경찬이 축구 열심히 하니? 안 해? 시온아, 뭔 일이 있었던 거니 너한테? 왜? 응. 민보 잘 돼가고 있나? 그럭저럭? 그럭저럭은 뭔가? 승원이 잘하고 있어? 확실해? 경찬이 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 얘들아 얼른 들어와. 빨리 와. 얼른 와. 얘들아 이제 가자. 그렇지. 저기 미리 공지. 어떤 걸 미리 공지하냐면 내가 저기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봐온 것도 아니고 나랑 제일 빨리 본 학생도 1월 2일 날 제일 먼저 봤잖아. 그렇지? 제일 빨리 본 학생이 1월 2일일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중학교를 아예 받지 않는 학원이었잖아. 요번에 처음 봤는데 아직도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이 고등학교가 95%, 중학교가 5%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만약에 중학교 때부터 선행을 나갔다라고 한다면 정말 깊이 있게 나갔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나는 스타일을 맞춰가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과 친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선행을 할 수는 없고 여러분 그 공부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인강 찍어놓는 거 열심히 듣고 어차피 확통부터 해갖고 내가 정말 디테일하게 선배들 강의도 찍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강의야 많아. 괜찮아? 이적분, 미적분투, 뭐 확률 같은 게 기백부터 해갖고 어차피 여러분 시대에서 빠진 것만 빼면 되는 거니까 예. 그 강의는 너무나도 많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일단 내신 기간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내신 기간 끝나자마자 인강을 어떻게 듣고 미리 그걸 듣고 나랑 수업을 해오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지도해 줄게. 괜찮아요? 예. 그때부터는 스피드를 받을 거고 어차피 우리는 여름방학 때 일주일에 3회 이상 거의 3시간 반에서 4시간을 보게 될 거니까 보통 4시간이라고 생각해줘. 4시간씩 3번 이상을 보게 될 거니까 그때 진도를 열심히 나가면 돼. 오케이? 봅시다. 그때 확 나가면 돼. 나랑 익숙해지니까 공부 스타일도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저기 숨마쿨러 내가 하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 3월 말에 나온대. 오케이? 그거는 미리 나눠주도록 할게. 집중. 봐봐.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몇 레벨까지 갔어요? 2레벨까지 갔던 거 맞죠?
괜찮아? 레벨 5까지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아직 2레벨 왔어요. 이젠 곧 3레벨이 올 거고 1, 2레벨에 대한 복습을 두 문제만 통해서 갑시다. 절대값 그래프 저쪽으로 봐봐. 235페이지에 이그젠플 70번 문제를 보세요. 일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습을 안 해서 지금쯤 복습 안 하면 너 가우스 그래프 그렸던 것들, 가우스 방정식, 가우스 기호에 대한 의미 그거 싹 다 까먹는다. 내 장담할게. 내 신기간 끝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싹 다 지워질걸? 괜찮아? 내가 어떤 그래프들인지 가우스 기호가 쓰이면 그릴 수 있게끔 지도해줬잖아. 다른 의미도 알려줬지? 그치? 그거 복습 안 하면 싹 다 까먹을 거야. 내 장담해. 괜찮아? 내 신기간 끝난과 동시에 마치 이런 건 느낌일걸? 아 그때 했었는데 그것만 기억나.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그것만 기억나겠다고 하면 그건 망하는 거야. 괜찮아? 난 여러분한테 아는 걸 바라지 않아. 가르친 것만 기억해달라는 거. 오케이? 이게 어려운 건 아니야. 집중. 절대값 그래프는 레벨 5까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레벨 2까지 왔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볼게요. 절대값 그래프 빨리 그릴 줄 알지? 방정식을 푼다는 건 어차피 함수니까 이쪽으로 와봐. 얘들아 이거는 너무 고유의 성질이야.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건 그냥 x제곱이고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라고 불리는 것은 큰 절대값 x 곱하기 y라고. 괜찮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건 괜찮아? 절대값에 대한 고유 성질이지. 그렇잖아? x 제곱하는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 이해해? 이런 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거 맞죠? 이건 기본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가볼게요. 방정식 x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절대값 3x 마이너스 4는 0에 대한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건데 케이스를 분류해서 푸는 건 해설지 정독하시고 케이스를 분류해서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하세요? 해설지를 정독하세요. 다만 해설지를 정독할 때 난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를 풀 때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했던 것 같아. 그것만 한번 다시 볼게. 해설지처럼 푸는 것보다 인간이 표를 왜 그리니? 과학이랑 사회 같은 거 할 때 사회에서 특히 많이 쓰이잖아. 표를 왜 보여? 그리고 도표 같은 거 도표화 작업을 왜 하는 거야? 알아보기 쉬우려고. 인간이 편히 보려고. 예? 목적은 딱 그거 하나야.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보는 건 어때? 어차피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이 중요해. 그거에 따라서 구간을 케이스 분류할 테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마이너스,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3분의 4란 말이야. 그럼 표를 그려. 표를 그려. 나 여기 마이너스 2요. 나 여기요. 표를 그렸다 그려. 나 여기 3분의 4요.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을 갖다 써. x 플러스 2요. 나 표를 갖다 그리고 나 여기 절대값 3x 마이너스 4요. 이렇게 표를 그린 다음에 뭐만 체크하시면 돼? 라고 물었을 때 얘를 무슨 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가게끔 여러분들이 정렬하시면 돼. 무슨 차순? 오름차순으로 가게끔 정렬하면 돼. 그거에 대한 얘를 여기다 갖다 쓴 거고 얘를 여기다 갖다 쓴 거야. 여전히 마찬가지로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걸 여기를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러면 뭐가 좋아? 아주 이뻐. 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억을 생각해. 그럼 얘도 음수 얘도 음수야. 괜찮아? 그리고 마이너스 2와 3분의 4 0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플러스 얘는 음수야. 그리고 양수가 되면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구조를 표로서 볼 수 있는 거 맞지? 둘 다 음수였다가 맨 2부터 한 개 양수, 두 개 양수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세 개짜리든 네 개짜리든 다 똑같은 규칙이야. 이해해? 맨 위에 한 개 플러스, 두 개 플러스, 세 개 플러스, 네 개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구조는 이해해요? 그럼 넌 여기다가 뭐만 쓰면 되는 거야? 이들에 대한 결, 가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에 대한 결과만 쓰면 되는 거잖아. 둘 다 음수야. 절대값이 풀릴 때 뭐가 붙어서 풀려?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리니까 여기를 갖다 붙일 때는 마이너스 4x하고 갖다 붙인 다음에 플러스 2라고 이렇게 결과만 갖다 쓰면 얼마나 편하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결과만 갖다 쓰면 얼마나 편해? 그리고 나서 나는 지금 둘을 뭐 하라 그랬어? 빼기 하라 그랬구나. 그럼 이 결과에다 빼야지. 미안해. 여기다 이렇게 갖다 쓰자. 흥분했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그럼 결과만 갖다 쓰게 되면 이때는 둘 다 문제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갖다 쓰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고 갖다 쓰신 다음에 여기 플러스니까 x 플러스 2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4요. 그리고 여기 둘 다 문제니까 x 플러스 2요. 3x 마이너스 4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래. 그럼 이 결과 여기다 갖다 쓰고 여기다 갖다 쓰고 여기다 갖다 쓰면서 괜찮아? 우리는 체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뭔 소린지 이해해? 그때 반드시 여기서 나오는 근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해. 이거 하나만 풀 테니까 집중. 표를 그리는 건 연습하고 이거 하나만. 나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라며. 빼는 거라며. 괜찮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뭐가 돼? 2x. 괜찮아? 마이너스 뭐가 돼? 6은 0이 되는 거 맞지? 그럼 이때 x의 값은 뭐가 돼? 3이 되는 거 맞지? 얘는 근이 아니야. 내가 쓴 영역은 마이너스 2보다 뭐한 영역? 작은 영역의 x값이었어. 이해해? 그러니까 x는 3, 너 근 아님. 이해해? 검산까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야. 표는 왜 그린다고 인간이? 편히 보고자 그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렇잖아. 씨,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생각했는데 여기서 근과니까 x가 3이 나왔어. 이거 근이니? 근 아니잖아. 이해해? 검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표 그리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거야. 내 말 이해해? 표 그리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거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와봐. 두 번째, 나는 이렇게 풀고도 싶어. 어떻게 풀고 싶은 거냐면 절대값 x가 a래. 괜찮아? 여기다 이렇게 가자. 절대값 x가 a래. 괜찮아?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a라고 너 이렇게 주장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쵸? 근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a라고 불리는 건 뭐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여야 되는 거 맞죠? 절대값을 씌웠는데 어떻게 음수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봐봐. D 절대값 x가 절대값 별과 같대. 그럼 이래도 결론은 똑같지 않니? 어떤 결론이랑 똑같은 거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는 별이라는 결론과 어차피 똑같죠. x가 플러스 별이거나 마이너스 별이거나 이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선생님 별의 입장으로 풀면 안 돼요. 똑같은 거잖아. 별은 플러스 마이너스 x라고 불리는 건 이해해요? 그럼 이리 와봐. 쟤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x 플러스 2 이건 순마에도 나온 거니까 짧게만 이야기할게. 3x 마이너스 4 얘를 푼다는 건 어느 한쪽에 대한 절대값을 풀어버린 다음에 한 번은 뭐 3x 마이너스 4 또는 한 번은 뭐 x 플러스 2라고 불리는 건 뭐? 마이너스 3x 플러스 4다.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는 건 순마에도 나왔으니까 괜찮아? 내가 말하지 않을게요. 괜찮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순마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한 가지 풀이를 추가하려는 이유는 항상 수학에서는 대수와 기하라고 불리는 게 따로 노는 게 아니야. 대수적인 관점과 당연히 기하적인 관점은 함께 가는 거거든. 예. 는영 붙이면 뭐가 되는 거고 방정식 는y 붙이면 뭐가 되는 거지? 함수가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경찰이 좀 일찍 가더라도 인강으로 봐. 올려줄 때는 봐봐. 그렇다면 나는 얘를 기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싶다는 거야. 지어도 돼? 지어도 돼? 오케이. 기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싶다는 거야. 기하적 관점은 도대체 뭐냐? 기하적 관점이라는 건 절대값 x 플러스 2와 내가 절대값 3x 마이너스 4라고 불리는 얘를 풀고 싶은 건데 내가 얘를 기하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는 건 너를 내가 함수로 볼게. 난 너를 fx라는 함수로 볼게. 그리고 나는 너를 뭐라고 볼게? gx라는 함수로 볼게. 예. 두 개의 함수를 그려서 내가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요? 어떤 개념이 중요한 거죠?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중학교 때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유는 다른 관점으로 좀 봐주세요 라는 건데 네가 어떤 학생들은 중학교 때 관점을 벗어나질 못해. 괜찮아? 맨날 판별식 쓰고 있고 맨날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서 최소값, 최대값 찾고 있고 말이야. 이해해? 그 사고방식이 아니야. 오케이? 왜 중학교 때 배우고 다시 고등학교 때 배운 데는 복습이겠니? 아니야. 다른 관점으로 봐주십시오 라는 명령어거든. 그럼 얘를 보게 되면 내가 저 함수로 보았을 때는 우리는 이 개념을 갖고 있어. 뭐?
두, 그래프의 교점의 무슨 좌표는 x 좌표는 연립방정식의 뭐다라는 근이다 라는 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도대체 뭐야? fx-gx는 는영이라는, 괜찮아? 이 방정식에, 괜찮아? 근이라는 사실을 울시 알고 있는 거 맞죠? 선생님 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야, 이 말은 이거야. fx랑 gx랑 함수값이 같은, fx와 gx의 함수값이 같은 그런 x값을 찾으라는 거거든.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러면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교점일 수밖에 없지. 이해해요? 이걸 푸는 거 맞죠? 그럼 일로 와볼게. 여러분들 노란색 그래프 아주 이쁜 그래프인 거 맞죠? 왜요? 부메랑처럼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일 거예요. 괜찮아? 나 여기 마이너스 2예요. 괜찮습니까? 주황색의 그래프 마찬가지로 꺾여가는 그래프인 거 맞죠? 하지만 기울기가 급격합니다. 얘의 기울기가 1이었다라고 한다면 얘의 기울기는 몇인 거죠? 3인 거죠. 예. 그래서 기울기가 더 급격하죠. 몇 분의 몇에서 꺾여가는 그래프예요? 3분의 4에서 더 급격하게 꺾여갑니다. 이해해? 그때 교점은 몇 개니? 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이 여기 한 개요 이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괜찮아? 얘는 기울기가 3짜리예요. 괜찮아? 얘는 1짜리예요. 가다 보면 뭐해 우리? 만나요. 가다 보면 우리 뭐 한다고요? 만난다고요. 괜찮아? 여기서 시작해서 더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얘를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예. 너가 저 방정식의 근을 푼다는 건 이 두 교점의 뭐를 찾는 행위라고? 교점의 x 좌표를 찾는 행위라고. 예. 함수값이 같아지는, 예. 우리 둘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그런 x의 값,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함수값이 같은 지점은 교점이잖아. 예. 그래서 교점의 뭐를 구하는 거라고? x 좌표를 구하는 행위라고요. 괜찮아?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봐봐. 이 함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어? 이 연두색 함수의 이름은 3분의 4보다 작을 때니까 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여기까지 괜찮아? 이때 이 파란색 부분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4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y는 3x 마이너스 4. 괜찮아? 걔가 누구랑 만나야 해? 얘 이름은 뭔데? 얘 이름은 뭔데?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니까 뭐야? 양수. 그래서 y는 누구? x 플러스 2. 괜찮아? 그래서 빨간색과 연두색의 교점을 푼다라는 거고, 그게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고, 그리고 다시 빨간색과 누가? 여기 파란색 우리들의 교점을 찾는다는 거야. 근데 기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얘가 보이잖아. 이 교점은 마이너스 2와 3분의 4에 있을 거야. 사이에. 괜찮아? 그리고 여기 생기는 교점은 반드시 3분의 4 오른쪽에 있다라는 이런 사실까지도 여러분들한테는 한꺼번에 같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수학은 절대로 말이야 대수적인 방정식 관점을 풀어가면서 답을 맞춰가는 그 행위 자체만 중요한 건 아니야. 오케이? 고학년이 되게 되면 기하적 해석이 훨씬 중요해. 괜찮아? 고난도 문제에서는 당연히 기하적 해석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께 봤으면 좋겠어. 네가 지금 이 식을 풀어가고 있는 행위가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 행위인지 이해해? 요것들을 함께 같이 봐주길 부탁드릴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 복습하자. 저쪽 뒤로 가봐. 239페이지에 발전예제 62번을 봐봐요. 여러분들이 얘는 이 답지는 좀 정독해 주시길 바라고 239페이지에 발전예제 62번 우리는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에 대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레벨 2였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정말 디테일하게 대수적인 관점과 기하적인 관점이 함께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복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내가 그래서 교과 과정을 좀 어긋나서 말이야 순서를 뒤틀어서 갔었잖아. 그럼 이쪽으로 와봐.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연습했었지? 잠시 빨리 그릴게. 나 이렇게 생긴 함수,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3이라고 할게.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대. 난 너를 y는 fx라고 부를 거야.
저번에 다 해줬으니까 그냥 빠르게 간다. 첫 번째 유형 y는 fx 여기에 전체 절대값 씌운 건 어떻게 된다고?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가는 거야. 난 지금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 왜? 저번 시간에 대수랑 다 했으니까. 예. 꺾여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 맞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내가 y는 주의사항까지 줬던 것 같아. fx라고 갖다 붙인 다음에 여기 절대값 붙여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그래프지?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가는 그래프에 얘가 다시 요렇게 이쁘게 그려지는 그래프였던 거 맞지? 세 번째 y는 fx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절대값이 씌었던 이 유형은 어떻게 그려지는 그래프였어?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야 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는 얘를 x축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였어. 괜찮아? 그리고 얘랑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그 대수적인 관점까지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것 같아. 괜찮아요? 그거 다시 복습하면서 네 번째 y는 fx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절대값이 오게 되면 얘는 이렇게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다시 내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어디까지 끝장냈었던 거지? 마름모의 시까지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했었던 것 같아.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러면 봐봐. 여러분 눈에도 이 문제를 보면 좀 아름답게 보여야지. 어떻게?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이 절대값 x라고 불리는 거 마이너스 5는 n 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실수 n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그러면 나는 얘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고 얘들아.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이 하는 관점을 잘 봐. 얘를 통으로 놓고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고학년이 갔을 때도 나는 이 테크닉을 많이 사용해. 수많은 그 있는 자체를 그리는 거고 선생님은 어떤 테크닉을 자주 사용하냐면 봐봐. 나는 얘가 내 눈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로 보여. 그리고 얘 이쪽으로 넘어가서 n 플러스 5라고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러고 나면 내가 이 함수의 이름을 내가 gx라고 갖다 쓸게. 선생님이 여기서 얘를 이렇게 바꾼 것뿐이야. x의 제곱이라고 부르는 건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도 바꿔도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다면 gx라는 저 함수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fx라는 함수의 이름을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주게 되면 gx라는 함수는 도대체 어떤 함수야? 라고 물었을 때 fx라는 함수에 뭐를 씌운 함수인 거지? 절대값이 붙은 함수인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 그럼 난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야. fx라는 이 함수는 0과 누구를 근으로 가죠? 2를 근으로 가죠.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는 함수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 0과 2. 내가 y는 fx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 그쵸? 근데 얘가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대.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gx는 나예요. 이쪽 부분 지우고 x의 절대값 씌워지니까 나예요. 우리들이 좌우 대칭이요. 괜찮아? 이해해? 이 전체적인 그래프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gx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거 맞죠? 이해해? 이 노란색 전체의 그래프가 뭐가 되는 그래프예요? y는 gx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 노란색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구집이 최소값 좀 구해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최소값이라고 불리는 건 여기요. 나예요. 나를 대칭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1,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얘를 접었으니까 말이에요. 여기도 당연히 마이너스 1,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인 거 맞죠? 괜찮아? 선생님이 해석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얘를 노란색이라고 gx라고 이름을 주고 내가 너를 말이야 hx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게 되면 얘네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이런 거 아니냐? 다시 해석하게 되면 y는 gx라는 이 그래프와 y는 hx라고 불리는 이 그래프는 무슨 함수인데? 상수함수야.
선생님은 이 테크닉을 자주 써. 아예 우변으로 상수를 다 밀어버려. 왜? n이라고 불리는 건 자연수다 보니까 예, 5를 끌고 다니는 것 자체도 귀찮아. 오케이?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보통 고학년이 갔을 때도 뭐로 밀어버린다고? 우변을 다 자연수의 값들을 다 밀어버린 다음에 무슨 함수로 해석한다고? 상수함수로 해석해버려. 괜찮아? 그러면서 모양이 바뀌어도 뭐는 바뀌지 않아? 교점의 x좌표는 바뀌지 않아. 괜찮아? 그러면 hx는 상수함수인데 우리들의 괜찮아? 서로 다른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3개라는 거잖아.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이니까 이해해?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 해석이 중요해요. 대수적으로 방정식 푸는 거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요. 왜냐면 우리는 기하적으로 관철을 안 하게 되면 대수적으로 풀었을 때 그 식의 길이가 40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실제요. 괜찮아? 우리는 고작 요딴 2차 함수, 3차 함수 이딴 걸 다루는 세상이 아니잖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하랑 같이 가야 해. 그럼 봐봐. 얘들아 얘 무슨 함수라고? 얘 무슨 함수? hx? 상수함수. 근데 우리는 좌우 대칭이야. 이 상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교점 몇 개? 2개. 이렇게 생겨도 몇 개? 2개. 근데 3개를 가져야 된대. 야 이렇게 생기면 몇 개야? 4개. 여기 이 값과 이 값 가니까 이렇게 가지면 몇 개야? 2개. 이렇게 가지면 빵개. 이해해? 그럼 3개 가지려면 어떻게 딱 지나야 해? 오. 이렇게 지나야 되잖아. 여기 교점, 여기 교점, 여기 교점.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해? 그러니까 여기를 지난다는 말은 0,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뭔데? 0 집어넣으면 0, x축. 괜찮아요? x축이었잖아 얘가. 즉 누가? n 플러스 5가 뭐여야 된다? 는 빵이어야 된다. 그래서 n의 값은 뭐다? 마이너스 5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는 걸 훈련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강의하고 싶은 건 뭐랑 함께 가라고? 대수랑 기하랑 여러분들이 뭐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이해해? 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서 4번째 주제. 짤막한 주제야. 오케이. 지금 몇 시인데? 24분 시간은 충분해. 보자. 쉬어볼게. 아 그리고 중간고사 범위 나왔니? 어디? 뭐? 아 고차 방정식? 근데 얘들아 너희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교과 과정이 요번에 바뀌면서 너희가 첫 해 아니야. 그치? 첫 해야.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늦게 끌고 가면 난 학교가 수학 3까지는 끝날 거라고 지금 예상했는데 학교 진도상 이거를 좀 그렇게까지는 못하나 봐. 예. 근데 내 말 잘 들어야 돼. 수학이라는 그 교과서는 그거의 반땡이 딱 저 숨마쿨라우드야. 하가 3월 말에 출시된다라고 하더라도 3월 말에 출시되게 되면 그게 교과서 한 권이야. 그 교과서 한 권은 보통 선배들은 몇 학기 때 배웠냐면 한 학기 때 배워.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지금 시험 범위가 잡히는 게 4분의 1 지점이란 말이야. 그 교과서에. 또는 3분의 1 지점이야. 그러면 물론 기반상의 문제야. 여러분들이 원래 교과 과정이 새롭게 도입되게 되면 국가는 그 전부터 준비했었어야 돼. 맞아? 근데 교과서도 언제 나왔어? 여러분들 학교에 뿌려진 시점이 구정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학교에 뿌려졌어. 그것도 급하게. 그 전까지 나오진 않았어.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게 최고 빠르게 받아본 거야. 견본품이라고 불리는. 괜찮아? 그건 아는 사람 통해서 받은 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아직 안타깝게도 미적분 1까지 받기 견본품이 안 나온 상태. 아직 그거 검수조차 못했어. 인력이 없어서 미래창조교육재단이라는 데서 집도하게 되는데 과학이랑 수학 교과만 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니라 미래창조교육재단이라는 데서 국가 산하기관이야. 거기서 보는데 거기서 아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없어.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시중 문제집은 먼저 나와. 교과서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나와. 이전 교과 과정에 있던 내용들을 그냥 짜맞추기식이야. 교육과정 지도서가 아직도 출판이 거의 안 됐는데 거기 무턱대고 이 문제집을 맹신할 수는 없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바뀔 거거든.
수능 스타일이랑 모든 그런 모의고사 스타일이 개정된 교과 과정에 맞춰서 바뀔 거야. 근데 학교 진도가 이렇게 늦어버려.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볼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과, 문이과는 통합 없죠? 그대로 유지잖아. 문과의 수능 범위와 이과의 수능 범위가 달라.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이과 가려는 학생들은 지금 학교 진도를 괜찮아? 2학년 때도 같이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 4시간씩 봐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학교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온고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와 기하 벡터라고 불리는 거. 크게 선생님 말 잘 들어. 미적분투와 확률과 통계와 기하 벡터라고 불리는 세 개가 수능 지적 출제 범위야. 근데 미적분투를 언제 배우냐면 온고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 때 처음 배워. 교과서도. 3학년 1학기 때 뭐를 배워? 확률과 통계와 기하 벡터라고 불리는 두 과목을 3학년 1학기 때가 되어서 처음 배워.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되지. 그때 가서 처음 배우는 거니까. 맞아? 수원수투 미적분 원나가기에도 바빠. 숨이 헐떡헐떡 차거든. 중위권 학생들은. 맞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능 준비를 못하지. 3학년 1학기 때 교과서도 처음 배우는 네가 얘 1학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 기출문제는 언제 풀 거야. 학교 이대로를 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은 더 위험해. 지금 시험이 이렇게 진행되는 꼴을 보자 하니 이 얇은 한 개의 교과서로 편찬된 걸 내가 봤을 땐 1년을 끄고 갈 생각 같거든. 괜찮아? 2학기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러분한테 남은 그 교과서는 4권이야. 괜찮아? 한 권을 1학년 때 간다라는 건 4권은 그럼 언제 할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겠어? 그래서 방학만큼은 학교 진도랑 상관없이 선생님과도 빠르게 진행해야 하고 그리고 이미 개념 강의는 많이 찍혀져 있어. 괜찮아? 선생님이 다른 반 수업들도 많이 하잖아? 그리고 그 수업이 절대 개념 정도는 아닐 거야. 너의 실력에 맞춰서 나랑 개념하고 나면 실력에 맞게끔 들으면 돼. 맞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을 놓고 강의하는 강의도 있고 3학년을 놓고 전교 1, 2등을 놓고 강의하는 강의도 있잖아.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개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입맛대로 수준대로 골라서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명심해. 학교 진도라고 해서 이거에 숨차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괜찮아? 지금 학교 진도는 대한민국상 너무나도 늦다. 괜찮아요? 한 교과서에 대해서 이게 딱 반이 되니까 반. 예. 근데 반도 시험을 못 나간다는 건 이거 문제가 좀 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잘해줬으면 좋겠고 잘 봐. 선생님하고 싶은 말. 얘들아 삼각비를 왜 배워? 삼각비를 왜 배우니? 형준아? 아니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내가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알고 한 예각의 크기를 알면 나머지 두 변을 내가 아는 변의 길이와 내가 아는 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두 번째 왜 배워? 두 번째 배우는 목적. 두 번째 배운 목적. 우리가 유치하게 썼던 중학교 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예요. 그 닮음을 뭐로 대신할 수 있다? 각으로 대신할 수 있다. 괜찮아?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문제도 보여드렸던 거 맞죠? 어디다 써먹는지 개념까지 가이드라인을 잡아줬잖아. 딱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말이야. 이런 것도 이런 거야. 결국은 비율이거든. 닮음은 결국 뭐라고? 비율이야. 비율. 삼각기도 결국은 뭔데? 비율이잖아. 비율. 어떤 변분의 어떤 변. 괜찮아? 그 변의 길이에 대한 비율이 결국은 닮음인 거 맞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대수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얘들아 봐봐. 직선이라는 게 나왔어. 직선이라는 게 나왔어.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읽어오라는 거 숙제 내줄게. 얘들아 y는 ax 플러스 b 몇 차 함수죠? 1차라고 말하면 망하지. 괜찮아? 왜? 중요한 행동 영역은 하나 어떤 거지? 최고차항의 미지수 떴으면 미지수 떴다. 그럼 뭐 해야 된다? 케이스를 분류해야 된다는 거 맞지? 케이스를 분류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a가 뭐일 때는 0이 아닐 때와 a가 뭐일 때 0일 때도 a가 0이 아닐 때는 모양이 다르니까 a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증가함수에 대한 식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줬던 거 맞지? 그리고 얘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 증가랑 감소랑 변치 않는 사실이 있어. x축과 언젠가는 이렇게 교점 몇 개를 가져? 한 개. 교점은 한 개 갖는다는 말은 실근이 몇 개 존재한다? 한 개 존재한다는 말인 거 맞지? 그러면서 a가 0일 때는 말이야. 다시 케이스를 분류해야지. 어떻게? b가 0보다 클 때, b가 뭐일 때, 0일 때, b가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b가 그러면 y는 b라고 불리는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뭐가 만들어지는데? 상수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까지 괜찮아? b가 0보다 크다라는 경우는 내가 여기를 x축이라고 한다면 우리 붕 떠 있어. 그러면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근이 있어 없어? 없어. b가 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내가 x축이 돼.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야? 졸라 많지? 졸라 많으면 근은 몇 개야? 무수히 많지? x축이 여기 있고 여기 잡히면 뭐가 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근은 없는 거 맞지? 이해해? 그러면 나는 얘를 1차 함수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직선이라고 불러야 돼. 근데 이 식이 갖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 딱 한 개의 직선을 표현을 못해. 어떤 직선을 표현 못해? 저 직선은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딱 하나를 표현을 못해. 어떤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표현을 못해.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겠죠? 봐봐요. y는 m x-2 더하기 3. 너한테 얘 뭐라고 읽어야 돼? 뭐라고 읽어야 돼? 직선. 이 직선의 정점은 뭐야? 기울기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뭐야? 2,3이라는 점. 아, 좌표 평면상에 있으면 여기 2,3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졸라 많겠지? 엄청 많겠지? 이런 모든 직선들, 그 엄청 많은 직선들, 2,3을 지나는 그 엄청 많은 직선들을 이 식이 다 표현하는 거 맞죠? 기울기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 2,3이요 얘. 근데 이 식이 한 가지 직선을 표현을 못해. 이게 또 우리가 곧 있으면 원의 방정식을 배울 텐데 원 밖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두 개인데 그게 대수적으로 불가능한 식이 딱 하나 있단 말이야. 뭐? 이 직선. x는 2라고 불리는 이 직선. y축과 평행한 이 직선. 이해해? 이 직선은 이런 식으로 뭐가 안 돼? 표현이 불가능해. 괜찮아? 그렇죠? x2라는 직선. x2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도대체 뭡니까? 기울기라고 불린 건 델타 x분의 델타 y. 기울기는 무슨 섹타? 탄젠트 섹타. 탄젠트 섹타는 무슨 섹타? 코사인 섹타분의 사인 섹타. 이해해? 괜찮아? 코사인 섹타분의 사인 섹타. 이게 탄젠트 섹타는 기울기인 거 맞지? 델타 x. 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 2,-5도 있을 거고 2,-4도 있을 거야. 두 점을 잇는 델타 x의 값은 뭐니? 2에서 2로 변했대. 0.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 없지. 기울기가 정의돼 안 돼?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되지.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되니까 이 식으로 뭐가 안 돼? 표현이 불가지. 괜찮아? 그러면 얘가 어떤 원이든 함수의 접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직선이 원이든 함수의 접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접선들은 절대로 식으로 나타나질 않아. 괜찮아? 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접선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접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접선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접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대수적인 식으로 표현이 안 돼. 괜찮아? 그래서 뭐랑 같이 가야 된다고? 대수랑 기하는 함께 가야 해. 괜찮아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읽어오냐면 나랑 토요일날 보는 날까지 많이는 안내 드릴게요. 선생님 다시 조율해 줄 거고 해설지 당연히 참조고 195페이지부터 읽은 학생도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정독해. (195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시험 보면 아니면 요번 주까지만 읽어야지. 야, 내용이 가벼워. 괜찮아? 좀만 줄여줄까? 좀만? (258까지만) (258페이지까지만) (195부터) (258) 여기까지 정독해줘. 얘들아 오늘 별 주제는 안 했는데 다 이해했니?
그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받아봐. 오케이.